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입니다. 오늘은 돈이라는 무게에 짓눌린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 그리고 번번이 실패하는 아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간절함과 그래도 내 새끼라는 사랑이 만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안타까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민수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3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신이 초라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 위로 땀방울이 떨어졌다. 온라인 쇼핑몰이요. 지금이 딱 기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쇼핑하잖아요. 제가 3개월간 시장 조사를 했는데 정말 확실합니다. 민수는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인터넷에서 찾은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률, 경쟁업체 분석 자료,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정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미 2번의 사업 실패를 겪은 아들이었다. 첫 번째는 치킨집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그때도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확신에 차 있었다. 두 번째는 카페 1년을 버티지 못했다. 근처에 경쟁업체가 없다고 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다.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게 뭐가 있냐?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닌 것도 2년이 전부고 그나마도 자주 옮겨 다녔잖아. 정호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답답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웠다. 그래서 사업을 꿈꿨다.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싶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정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가 묻어나왔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아니,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면 3천만 원도. 초기 재고 구입비가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1천만 원만 있으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어머니 영숙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때도 그랬다. 아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민수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하잖아.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 거야.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지 3년, 퇴직금 2억과 집 한 채로 간신히 노후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딸 민정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등록금과 생활비도 많이 들어갔다.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정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만약 정말 마지막이라면? 만약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면?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정말 실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안 되면 저 더 이상 사업 안 하고 취업할게요. 약속드릴게요. 민수는 간절하게 말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세 번째 실패를 한다면 부모도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부부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다. 영숙은 끝까지 아들을 믿어보자고 했고 정호는 현실적인 걱정을 늘어놓았다. 여보, 만약에 또 실패하면 어떡해? 우리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그래도 우리 새끼잖아. 세 번째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겠어? 분명히 더 달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아들이 말한 대로만. 결국 부모의 마음은 하나였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라고 약속해. 이틀 후 은행에서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연대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다. 집 담보대출 한도 1억과 퇴직금에서 2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이었다. 민수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은행 직원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정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 작은 도장 하나에 30년간 모은 재산과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생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는 그에게 1억이 넘는 대출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은행을 나서면서 정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민수의 감사 인사가 공허하게 들렸던 이유를 정호는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정호는 잠들기 전에 혼자 중얼거렸다. 제발 이번엔 정말 성공하길.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6개월 후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모 앞에 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척하기만 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었던 원룸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들만 쌓여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얼마나 망했는데?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매출도 조금씩 올랐고. 그런데 대형 쇼핑몰들이 똑같은 상품을 훨씬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다 떠나갔고. 민수는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광고비를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를? 정호의 고함에 영숙이 깜짝 놀랐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다. 3억. 3억 5천만 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1억 2천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3억이 넘는다니.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했다. 3억이야 3억. 이걸 어떻게 갚으라고. 아버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30이 넘어서도 부모 돈만 축내고. 정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3억의 빚은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여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민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영숙은 여전히 아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다. 일부러가 아니면 뭐가 달라져? 우리 집이 날아갔는데.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빚더미에 앉으라고?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원망할 수도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자신이 가장 비참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정호는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민수는 집에서 나가 친구 집을 전전했다. 영숙은 그런 남편과 상처받은 아들 사이에서 소가리를 했다. 저녁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사라졌다. 가끔 영숙이 밥 더 먹으라고 말하면 정우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 민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8시간, 한 달에 150만 원. 3억의 빚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다.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외면해?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계속 감싸기만 하면 저놈이 언제 철들어? 부부는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반복했다. 가족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선택은 이제 모두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집은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다. 그래도 내 새끼야.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1년 후 민수는 또다시 부모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텨왔지만 사채업자들의 톡촉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이자만으로도 월 300만 원,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톱은 바짝 깎여 있었다. 스트레스로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긴 것이었다. 이번엔 중고차 매매업이에요. 제가 아는 형이 보증을 서준다고 했어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벌써 몇 번째 확실한 사업인지 세어보는 것도 지겨웠다.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는 전세 1억으로 이사한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퇴직금은 바닥이 났고 매달 대출이자 200만 원을 겨우 갚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만해라, 민수야. 이제 정말 그만해. 아버지, 1,000만 원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확실해요. 형이 이미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확실하다고?
지난번 온라인 쇼핑몰도 확실하다고 했잖아. 그 전에 카페도 치킨집도.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집에서 들을까 봐 신경 쓰였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새끼가 이렇게까지. 당신이 그러니까 저놈이 계속 이러는 거야. 정호가 소리를 질렀다. 영숙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사랑이냐? 이제 63이야. 나 나이가. 언제까지 저놈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들도 불쌍하고 남편도 이해가 되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다시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런 약속 벌써 몇 번째야? 정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무릎 꿇은 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여보, 1,000만 원이면 우리 적금에서 빼면 되잖아. 안 돼. 그건 우리 마지막 목돈이라고.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영숙은 모성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정호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침실에서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한숨소리만 들렸다.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야, 저놈이? 그래도 내 새끼야. 어떻게 자식을 끊어내니? 밤새도록 계속된 실랑이 끝에 영숙은 몰래 적금을 해지했다. 1,000만 원을 아들에게 건네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다.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았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꼭 성공해서 다 갚을게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민수는 결국 어머니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처음부터 냉혹했다. 그가 믿었던 형은 사실 자신도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었고 약속했던 고정 고객도 노하우 전수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중고차 시장은 경험과 인맥이 전부였는데 민수에게는 둘 다 없었다. 첫 달 민수는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중고차 단지에 나가 있었지만 손님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경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였다. 설상가상으로 전시용으로 구입한 중고차 세대는 하루하루 감가상각되어 갔다. 두 번째 달 간신히 차 한 대를 팔았지만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사무실 임대료 80만 원, 전시 공간 임대료 120만 원,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월 고정비만 250만 원이 넘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3개월째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다. 어머니에게 받은 1,000만 원은 이미 바닥났고 전시용 차량들을 팔아도 본전도 안 나왔다. 중고차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기존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를 감당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빚이었다.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다. 원금 6억에 3개월간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 빚은 이미 7억을 넘어섰다. 월 이자만 600만 원이 넘었다. 민수야,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사무실로 찾아온 사채업자 김씨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그는 2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형님,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정말 일주일이면 큰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요. 일주일? 이미 3개월을 기다렸잖아. 그 사이 이자만 2,000만 원이 더 붙었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큰 거래라는 것도 허황된 희망일 뿐이었다. 내일까지 5,000만 원은 가져와. 안 그러면 내 부모님한테 직접 찾아가겠다. 김씨의 말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부모님만큼은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두려웠다. 정호가 적금 해지 사실을 알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다. 부부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날 밤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휴대폰을 바라봤다. 부모님 번호가 보였지만 차마 누를 수가 없었다. 동생 민정이에게 전화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대학생인 동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동생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65kg에서 다시 60kg로 줄어든 체중, 움푹 꺼진 눈,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지저분한 얼굴. 32살의 나이에 이미 늙은이처럼 보였다. 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구나.
혼잣말이 텅 빈 원룸에 공허하게 울렸다. 치킨집, 카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까지. 4번의 실패, 7억의 빚, 무너진 가족.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더욱 거세졌다. 야, 민수야. 약속한 5천만 원은 어디 있어? 김 씨는 이번엔 5명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민수의 사무실을 뒤져서 팔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가져갈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만 더. 일주일 더? 좋아. 그럼 내일 내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 주소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민수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다. 7억의 빚이 부모에게까지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미 적금까지 해지해서 준 어머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 말도 섞지 않는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24시간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다. 약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요 라는 민수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원룸으로 돌아온 민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A사 용지 한 장이 눈물로 젖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정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킨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몰래 주신 1,000만 원도 다 잃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사채업자들도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쓰지 못했다. 정말 사랑한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다음 생에는 좋은 아들이 되겠다는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글로 옮겨지지 않았다. 수면제를 먹기 전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5년 전 민정이 대학 입학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신도 민정이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오전 10시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저희는 119입니다. 아드님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병원으로 달려간 부모가 본 것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의사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뇌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다. 정호는 말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깨어나. 아빠가 잘못했어. 깨어나라. 평생 아들에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잘못했다는 말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3일 후 민수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로,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로.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죽음보다 더 적막했다. 민수의 생명보험금 2억과 정우가 가입했던 자녀보험금 5천만 원으로 빚 대부분은 정리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죽고 나서야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는 않았다. 정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아들을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민수야, 밥 먹어라. 30년 넘게 해왔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었다. 영숙은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컴퓨터 책상 위에는 사업계획서들이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입지 못한 정장들이 걸려 있었다. 가끔 방에 들어가서 아들의 옷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울었다. 내가 돈을 안 줬어야 했나? 영숙은 끊임없이 자신을 탓했다. 마지막에 몰래 준 1,000만 원이 아들을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정호도 마찬가지로 자책하고 있었다. 더 일찍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감싸줬어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6개월 후 딸 민정이 대학을 휴학한다고 했다. 엄마, 나도 집 나갈래.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 민정은 오빠가 죽은 후 완전히 변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불안정한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며 방황했다.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민정아, 엄마 아빠는 너만 남았어. 제발. 영숙의 간절한 부탁에도 민정은 냉정했다. 오빠가 그렇게 됐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어? 이제 와서 나한테만 매달리지 마. 민정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정은 남자친구와 함께 원룸을 얻어 나갔다. 집에는 정호와 영숙만 남았다.
60평대 아파트는 두 사람에게는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다. 저녁 식사 때마다 빈 의자 두 개가 부모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던 자녀들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다. 영숙은 남편이 너무 냉정했다고 생각했고, 정호는 아내가 아들을 너무 감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짜 원망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 통장에는 이제 3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보험금과 정리된 대출, 그리고 집값 상승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여행을 가자고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보자고 해도 입맛이 돌지 않았다. 돈이 뭐길래? 영숙은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했는데 정작 돈이 생기니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돈으로 아들을 살릴 수도, 딸을 붙잡을 수도, 무너진 가족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말했다. 우리 잘못 살았나 봐. 응, 잘못 살았어. 돈만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있었고, 딸은 점점 멀어져 갔다. 집에는 돈은 많아졌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돈은 삶을 풍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랑과 신뢰 없이는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는 쓰라린 교훈만 남았다. 그리고 그 교훈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고 부모는 돈은 있지만 행복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에게 가장 절실했던 건 성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솔직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돈과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